안녕하십니까. 역사진흥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동영상 생민족 편의 댓글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로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현재의 국내외 정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강론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동영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북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는 물론이고 내부의 폭정과 불합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합리적 저항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면 3대째 세습을 용인하고 있는 북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금방 몇 달, 몇 년 만에 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녀사냥 같은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수세기씩 지속되고 또 사이비 종교나 전쟁 등도 끊이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모순이 없으면 역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역사는 좀 긴 호흡을 요구합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상황도 그런 범주에 포함됩니다. 북한에서도 내부에서 이런저런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대에는 북한의 권력 집단끼리 피비린내 나게 싸웠던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1995년에는 군부가 봉기를 꾸미다 미수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위 육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입니다. 육군단. 민중항쟁도 1987년의 온성 정치범 수용소 폭동 그리고 1998년의 황해제철소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북한 체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양상이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북한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민중저항운동이 일어날 경우 탱크, 기관총 등등 고성능 무기를 동원해서 관련자 전원을 몰사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또 목격자까지 전부 찾아내서 다 죽이는 바람에 그 소문조차 원천봉쇄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5가구씩 묶어서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5호 담당제 등도 그 북한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봉기를 막습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방식으로 워낙 촘촘하고 철저하게 지배 감시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한은 여러 독재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북한 주민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저항조차 하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우연히 북쪽에서 태어난 것뿐이고 아주 지독한 악질 정부를 만났을 따름입니다. 하여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확실한 것 하나는 북한은 점점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왕조도 국민을 마냥 굶겨가면서 지속된 왕조는 없습니다. 너무 굶다 보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붕괴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권의 지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뭔가 큰 변화의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공산당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장마당이라는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장마당이 조금 주춤하지만 그 직전까지는 엄청난 추세로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의 체제 또는 한반도의 운명에 뭔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역사는 저항 정신으로만 모순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만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점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에 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산서, 청구서가 날아든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입니다. 러시아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79년부터 10년간 이어졌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결국 1991년의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쟁에 너무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을 지탱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여간 이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틀림없이 뭔가 메가톤급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 변동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한반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들었던 질문이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잘났다면 왜 한 번도 제국을 경영해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제국을 경영해 본 적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 경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제 범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금성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그런 것과 우리의 경복궁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궁은 너무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교하면서 석굴암 등 우리의 문화재는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문화재들이야말로 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인본 사상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와 근대 시절의 토목공사는 순전히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그 시절 자금성이나 베르사유 궁전 등 이렇게 초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의 노예나 전쟁 포로를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리장성의 길이를 100m 늘리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목숨이 필요했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10m씩 올릴 때마다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리적인 노동력의 착취가 없이는 제국의 경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 오프라인의 장벽은 여전하지만 온라인 세상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소통합니다. 국경 장벽이 없는 인터넷의 사용이 기본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요즘은 메타버스, 챗 GPT, 오픈 AI 등의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물론이고 서비스업에도 로봇이 사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발전이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손 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구나 컴퓨터 한 대씩을 손에 쥐고 다닙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보의 양 생성이나 또 정보 교환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UN 전자정부 순위나 또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와 사용 비율 등에서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는 우리를 따라올 만한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국을 운영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제국은 물리적인 제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따위의 이렇게 비인도적인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제국, 정보제국이 될 것입니다. 문화제국, 정보제국. K-컬처의 확산하고 한글의 보급 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 제가 자꾸 이렇게 한민족을 강조하니까 우리 민족을 혈통상의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구상의 혈통적인 단일 민족 국가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본능에서 호모 노마드라 그러죠. 유목하는 인간이고 또 호모 비안스, 방랑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세상을 유랑해온 것이 수백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의 습관입니다. 또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전쟁하는 인간, 호모 벨리쿠스의 유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유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싸웠고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 전쟁은 집단적인 피섞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한민족의 유전적 혈통도 섞였습니다. 인류의 발상지인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해안길을 따라서 한반도까지 왔던 남방계, 또 북방의 초원지대를 따라서 해 뜨는 곳까지 왔던 북방계가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그 역사의 여러 과정에서 남방계와 북방계가 거의 절반씩 섞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혈연 공동체가 되고 또 문화와 풍습, 여러 가지 습속 공동체가 된 최초의 시간과 장소가 3만 년 전 빙하기 때 바이칼 호수 근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 시절의 세상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이제 우리 선조 가운데 한 무리가 때마침 바이칼 호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빙하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지질학에서 소위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시작됐고 우리 선조들은 그곳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한반도와 만주를 거쳐서 온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이칼 호수 인근으로 왔던 다른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은 고립된 곳에서 몇천 년을 함께 지내면서 당연히 이모저모로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짧게는 수천 년, 길게는 만 년 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문화와 언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형과 체질,
기질, 풍습 등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세대로는 200~300세대, 횟수로는 수천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몇 번의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이었고, 모든 면에서 비슷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바이칼호에 머물 때가 본격적인 우리 민족의 1차 형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바이칼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방으로 흩어진 여러 무리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한 무리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내려오다가 지금의 중국 요하 상류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후에는 벼의 일종인 기장이라는 농사까지 지었고, 마침내 동북아시아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 소위 이제 홍산 문명이라고도 불리는 요하 문명입니다. 그렇게 몇천 년을 또 거기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은 2차 형성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곳이 또 사막화가 시작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동진과 남진을 하면서 원래 만주와 한반도에 살고 있던 그들 역시 우리의 조상인 그 선주민들하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민족 혹은 예맥족, 한민족 이렇게 불리는 우리 민족의 이 조상들의 모습과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나라까지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동해, 옥저, 삼한 등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이제 예맥 쪽의 열국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최초에 어떤 경로로 바이칼 호수까지 가게 됐는지, 이 빙하시대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형제민족, 사촌민족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등은 다음에 우리 민족의 형성, 그 강론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옛 영토는 지금의 러시아 땅이 되어버린 연해주를 포함해서 만주 전역과 한반도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서 만주, 연해주 지역에 대한 영고권을 찾는다면 우리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요즘의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연구 또 우리의 외교력도 그 부분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동영상 댓글에서 어느 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만주에 세워졌던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군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2절 가사에 우리의 고대 영토가 만리 낙원이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절 가사가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만리 낙원은 반만년 내 피로 지킨 옛집이언을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름 받는 이가 니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가슴 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쇳문이 온다. 이제 과연 신흥무관학교 교가다운 가사였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은 우리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누린 자, 가진 자의 의무를 다했던 소위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이회영 선생 가문이 세운 학교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또 교가 가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만리 낙원 그 가사를 믿습니다. 남북으로는 연해주 혹은 흑룡강성에서 부산 혹은 또 해남 땅끝마을까지 또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동서로는 동해바다에서 란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우리 민족의 자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민족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잘났다면 나라는 왜 빼앗겼느냐? 이렇게 힐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조선은 나라를 빼앗길만 했습니다. 임금에, 왕비에, 외척에, 무당에, 세도 정치에, 외세까지 어느 것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던 조선 중기 이후, 특히 정조 임금이 사망한 1800년 이후는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절량.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은 것입니다. 그 애절량이라는 것은 끊을 절, 약물량, 즉 생식기를 자르는 것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가 있었던 강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시로 지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약물, 자신의 생식기를 낫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가장인 자신이 이미 군적에 올라 있는데 이미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하고 돌도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까지 군적에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군적이라는 것은 병력 명령서 같은 것입니다. 군대 오라는. 그 시절 군적에 오르게 되면은 현역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포라는 이름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요컨대 한 집안의 남자 3대 모두에게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젊은 남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현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관할을 지키는 병사가 아예 입장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이정이라고 하는 그 관아의 관리들은 한술 더 떠서 그 남자의 집을 찾아와서 세금 대신이라면서 키우던 소까지 끌어가 버립니다. 마침내 남자는 낫으로 자신의 약물을 잘라버렸습니다. 죄가 있다면 오로지 약물을 달고 나온 것뿐이고 그것을 달고 있는 한 앞으로 더 큰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애절량에 관한 것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에 보면은 내용이 각색돼서 그러나 실감 있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시절 그 애절량의 실제 상황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히 조선 천지가 정부의 가혹한 조세 또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샀던 탐관오리들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황구첨정이 온 나라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생민족 편의 댓글에서 어느 분이 조선 말기인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여행자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평가한 것 가운데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조선에 대한 첫인상은 되게 불결하고 미개하다고 했고 조선인들은 무기력하고 나태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좀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 조선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조선인 개개인은 두뇌나 언어습득, 이해력 등 모든 면에서 이 정신적인 면이 아주 뛰어나고
자신들이 여행하면서 봤던 어떤 민족보다 하여간 두뇌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체격도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도 훨씬 좋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양반이라는 존재들이 일반 백성들을 제도적으로 너무 심하게 착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산물이 늘어나 봐야 어차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1894년에 이제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후에 1897년에 완전히 떠날 때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조선과 만주, 또 조선과 중국, 조선과 티벳 하는 식으로 조선을 4번씩이나 방문했던 그 당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그 여성이 한 말이 대표적입니다. 비숍은 처음에는 조선과 조선인을 열등한 나라, 열등한 민족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만주와 연해주를 다 둘러본 후에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쪽 조선 바깥에 사는 조선인들은 전체적으로 현지인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조선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비숍 여사는 이 자신이 쓴 한국 방문기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 조선은 힘없는 군주, 또 국가 내의 가장 부패한 사람들 간의 밀접한 연합,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외국의 상호 질시, 만년되어 두려움을 주는 미신이 이 나라를 무기력하고도 비참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계층만 존재한다. 전자는 허가받은 흡혈귀인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고 무능한 흡혈귀. 후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하층민들인데 그 하층민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뿐이다.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비수 같은 분석입니다. 지난 동영상 생민족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국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때 제국을 운영했던 나라 가운데도 지금은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면은 남아날 나라, 남아날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을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서름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유랑했는데 그렇다고 유대인을 무능한 민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민족이든 집권층이 무능하고 포악하고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국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만국의 교훈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조선이 망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을, 국권을 침탈한 것을 용인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가릴 것 없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술이 과해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길에서 쓰러져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퍽치기, 벽돌로 찍거나 혹은 지갑을 빼내가는 아리랑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조선이 비록 비틀댄다고 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서 나라를 국권을 빼앗아 버린 것을 용인한다면 2차 대전 때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나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명백한 국가 범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일어났던 일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일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침략도 그렇습니다. 왜구들은 고려시대 때도 우리 해변을 끊임없이 노략질했고 임진왜란 때는 코무덤, 귀무덤을 만들 만큼 우리 선조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에는 마침내 국권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과 동족끼리의 전쟁이라는 고통도 근본적으로는 일본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여간 국제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틈만 나면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집단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생민족편 댓글에서 최근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 저하를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이 곧 망할 것처럼 말했던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은 것이 분명히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극복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 저하 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잘 살게 되면 애를 낳지 않습니다. 잘 살면 애를 더 낳아야 될 텐데.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아이를 거의 무제한으로 낳는 그 히스패닉계가 인구의 20%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조차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출산율이 1.64명에 불과합니다. 서유럽은 미국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낮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통계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은 우리하고 출산율 최저국가 1등 그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출산율 저하가 마치 우리만의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조만간 다시 한번 짚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